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 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배봉수 님이 아침에 시선 집중을 듣지 않으면 이를 닦지 않은 것처럼 하루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 입안에 혀는 안 돋으시나? 네,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방송 시선 집중이고요. 한선희 님이 오랜만에 아침 인사합니다. 방송은 매일 듣는데 인사할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파이팅 해주셨는데 꼭 매일매일 인사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는 많은 촌철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2485님이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시선 집중 열성 팬이시던데 오. 어째서 다나카와 제입이라 칭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다나카 아니고 더마카.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 더마카. 새로운 청취자를 위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듣게 되니 궁금했던 부분도 알게 되고 시사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이비와 더마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이비가. 자기가 지금 설명해놓고 뭘 또 설명을 하는 제이비는 설명을 안 했잖아요. 제가. 예, 제 이름이 김종배인데요. 김종배라는 이름이 촌티난다고 제작진이 제이비라고 불러서 이렇게 됐어요. 어째 그렇게 가짜 뉴스를 전파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힙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제이비라고 한 거죠. 조금 더 힙하게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은 그 뭐하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왜 남의 호작 갖고 뭐라고 그래 지금 도대체? 저희도 MZ 세대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그런 네, 거고요. 네. 제비 아니고요, 여러분. 제이비예요. 제이비. 네, 이니셜이고요. 저는 다나카 아니고 더마카. 전국의 배짜 돌림 여러분 걸기하셔야 됩니다. 네, 0155님 3년째 방송을 듣고 있는 80대입니다. 네. 구독, 네. 좋아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유튜브 들어가서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네, 어르신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를 켜세요. 그런 다음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하시면 네.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서 어디를 눌러야 구독이냐. 화면 맨 오른쪽 아래 보면 MBC 라디오 시사라고 네모나게 분홍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꾹 누르시면 구독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모르시겠으면 문자 주세요. 바로 누르시면 지금 돼요. 지금 네.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떡하시나. 아, 전파하셔야 됩니다. 네. 0155님 네. 10분에게 주변 10분에게 네. 전파하시면 그 전파 인증샷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이비가 격한 축하를 보내드릴 겁니다. 예. 선물도 드릴지도 몰라요. 아 예. 네. 자,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졌거든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득표율이 39.1%였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26.8%였습니다. 그밖에 안 돼요? 예, 이곳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당선됐던 곳인데 이상직 이제는 전이죠.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고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 재선거였는데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진보당, 그러니까 과거의 통진당, 후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년짜리 국회의원입니다. 내년 4월에 다시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진보당은 강성희 의원을 교두보 삼아서 어떻게 존재감을 뿜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이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확대를 하면 원내 1인 정당이 이로써 3개 정당이 됐습니다. 시대전환이 있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있죠. 진보당이 있죠. 모두 의원을 한 명씩만 배출한 정당이 되는데 자, 이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어떻게 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겠는가가 정치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강성희 후보가 원내에 들어와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정의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춘철님들이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진보당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뭘 갖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걸 좀 이제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 이걸 또 어떻게 이어갈 건지 또 국회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양곡법 입법이 왜 거부돼야 하는지 논리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뭐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등 민주당은 줄줄이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줄줄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따라서 새삼스럽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보는 눈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눈이요?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림은 여야가 인내심을 갖고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표결 처리이고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뒤에 표결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제도적 절차에 따른 행위이다. 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당을 향해서 입법 독재라고 욕할 이유도 없고요. 대통령을 향해서 억지 부린다고 욕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욕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법률과 제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 여론을 최대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건 일상적인 정치적 수사, 일상적인 정치적 발언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뭐 나라 결단 날 일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삐끗하느냐 삐끗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그냥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삐끗. 혹시 조수진 최고위원의 공깃밥 발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진단을 하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요거는 유튜브 연장 방송 청기 누설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살짝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예산이나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고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도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다. 왜곡해서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만 한마디 평을 하고 싶은데요.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앞장서서 강구해야 되는 주체가 정부하고 여당이잖아요. 근데 예산과 법제화 없이라고 왜 선을 긋느냐.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은 잠시 후 8시 반에 이어지는 천기 누설에서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셨는데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어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의 천기 누설이었습니다. 라는 평을 보내주셨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라고 지금 JB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희님은 거부권은 행정부의 입법부 독재 견제 장치죠. 라는 그런 춘천을 남겨주셨고 반면에 대동세상님은 대통령이 민생 법안을 다 거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발목 잡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한 가지만 부연을 하면 정책이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한 정책은 정답은 없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실천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정책에 있어서는 찬반은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갈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에 갈린 걸 기초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하는 거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오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생산 조정제의 일환인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쌀 대신 이제 다른 거를 지으면 돈을 좀 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한번 해봤다가 저조해서 사라진 거라고 하는데 요걸 좀 어떻게 살려낼지 그 대안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한편 신아리 님이 이러다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목할 뉴스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바로 전해드릴까요?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에 이런 문답이 오갔는데요. 들어보시죠.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아시겠는데 25.6% 불과합니다. 그런데 출생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칩니다.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예,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대개 이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그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그 육아를 합니다. 그게 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1년 이후에 그 현대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은 지금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1%에 그친다고 하니까 장관이 그거는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다라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67%나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착시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있는데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쓴 경우를 포함해서 한국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21.6%, 그러니까 2019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쳤고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이 21.4명, 남성은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고 OECD 19개 나라 평균은 여성은 118.2명, 남성은 43.4명만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수치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동부 장관께서 그것도 노동계 출신이라는 장관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더 곤란한 건 따로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자, 다음 이어진 문답도 마저 들어보시죠.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통계가 잘못됐지 착시 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년 이후의 사용은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3+3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대폭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여기서 3+3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은데.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각각 3개월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거는 예산 때문에 6+6 가기는 좀 거시기하다. 좀 곤란하다. 이정식 장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자, 6+6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출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냥 그 어렵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그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과제가 분명히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어젠다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 과제라는 게 저출산 극복 대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아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강력히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와, 총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부 장관은 예산 때문에 6+6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건 장단이 맞는 겁니까? 어긋나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과 저출산 대책이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긴밀히 연계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집권 여당 의원조차 법이 정한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판에 왕창 일하고 확실히 쉬는 방식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됐던 반론의 또 하나의 장이 바로 지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둘러싼 이런 설전, 여기서도 이게 확인되는 거다. 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아젠다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강력히 추진하겠다. 뭐 총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른바 노동개혁과 저출산 대책은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건 저만의 생각인가 봅니다. 정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9609님이 제주에 육아휴직 중인 아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아이 낳으러 가는 것도 직원들에게 얼마나 미안해지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네. 5609님, 착시는 통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정식 장관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그러니까 보석 장신구 3점 기억하시죠? 하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천만 원대의 고가 장신구인데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뭔가 논란이 됐었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 등록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이 됐고 당시 대통령실은 2점은 빌린 거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서 산 건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이 문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더 팩트라는 곳에서 김의겸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 청구를 했는데 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공개를 할 수 없나요? 공직자윤리법 13조에 재산 등록 사항을 해당 법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댈 수 있는 정황이 딱 하나 있는데요. 며칠 전 발표된 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이 장신구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다. 내지 500만 원 이하다. 이 주장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이리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걸립니다. 뭐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신고 내역 심사를 지난해 11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다가 3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 그랬어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세간의 추측이 억측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게 의혹의 시선을 산 것이었다면 3개월 연장까지 하면서 심사를 해야 했을까? 그다음에 심사한 결과를 극구 공개할 수 없다고 나설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흔히 대화할 때 침묵은 긍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촌철님들이 혹시 침묵이 긍정인가요?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건 지금 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빌린 게 아니라 본인 소유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기준 조항을 지금 어겼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고 처분을 안 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안 밝히니까 그냥 가슴속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다. 갑자기 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이 돌덩이는 좀 다른 돌덩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민의 알 권리에 들어가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뭐 프라이버시 영역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법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알 권리 대상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